아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키 만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푸조 E208입니다. 만나본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미 만나봤어. 얼마나 많이 만나봤냐면 2년 동안 만나봤습니다. 저희 회사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시승기를 몇 번 찍었냐면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아쉬웠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자, 그럼 푸조 E208 어떤 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차 보낼 때 되니까 날씨가 더 좋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 하늘에 컬러가 진짜 너무 미쳤어요. 와, 이게 밝은 날에 보면 카멜레온 색이에요. 여기서 어두운 부분은 파랗게, 밝은 부분은 거의 하늘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빛나는데, 이 부분은 보석 같습니다. 반짝반짝반짝하죠. 심지어는 번호판도 너무 잘 어울려. 번호도 좋잖아. 9774. 작은 차에 비해서 이 공간도 꽤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내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짐이 있다니. 여기 보면 램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DRL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당연히.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쁘다 예쁘다. 레이브이를 갖고 있는데 레이브이에 비해서 이 차가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값은 비슷한데 말이죠. 급속 충전이 되긴 되는데 속도가 조금 느렸던 흠이 있었죠. 50kW로 충전이 됐습니다. 보통 완속 충전을 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E자 E208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배지예요. 이런 것들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휠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예뻤습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마치 사자가 뭐 확 핥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 배지도 예뻤습니다. 208 글씨도 뭐 괜찮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와, 요거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실 팔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래도 뭐 보내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틈도 꼼꼼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통 비어있는 차들 많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고무가 처리되어 있어서 요즘 들어서 소형차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차는 유럽차고 프랑스 차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문짝을 갖고 있습니다. 용접 같은 거 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딱 찍어서 만드는 그런 문짝을 갖고 있고요. 이런 차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좁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뒷좌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작지 않죠. 아닌가? 좁나? 네, 아닌가 좁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신기한 점은 이렇게 소형인데 무릎이 닿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파놓은 거, 요런 정도의 공간 딱 맞다. 와,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 싶은 정도로 딱 맞고, 머리 공간도 딱 맞습니다. 머리가 뭐 이게 닿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편함은 없는 뒷좌석이에요. 좁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 플라스틱이 좀 잔뜩 들어있는 거, 요건 어쨌든 이 차는 소형차다, 이 차는 저렴한 자동차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차는 저렴하죠. 이 차는 저희가 할인을 그때 당시에 800만원 받았나요? 그래서 3,700인가에 샀어요. 그러니까 레이브이하고 700만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차가 50km 이상 더 멀리 갑니다. 레이는 LFP 배터리고 이 차는 NCM 배터리고, 그리고 무게도 좀 더 가벼워서 그래서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죠. 더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감은 확실히 레이가, 그건 공간감은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실용성이 전부가 아니라 난 멋이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뒷좌석이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 차도 이렇게 폴딩이 돼서 짐을 더 많이 싣거나 할 수 있고요. 등받이 앉았을 때 지나치게 서 있다거나 이렇지 않고 적절한 각도로 휘어져 있어서 이것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어쨌든 뒷좌석에 앉으려면 앉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라는 거고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거울로 보는 우리 자신도 되게 멋있잖아. 이 차의 장점은 첫 번째, 디자인이 훌륭하다. 존재감 확실하죠. 요즘 푸조가 디자인을 참 잘합니다. 실내로 들어와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와, 이게 뭔가 놀랍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일단 계기판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저희도 가끔 타면은 헉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기판이 위에 있어. 일단 계기판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보통의 계기판은 요 핸들 림 사이로 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답답한 겁니다. 요 정도 돼야지. 와, 이렇게 좁은데도 별 문제가 없네요. 위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요것도 멋집니다. 여러 가지로 멋진 계기판이에요. 또 한 번 놀라는 점은 이 계기판 위에
글씨가 입체로 써 있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 제네시스가 입체 계기판을 썼거든요. 근데 평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또 얘기하시더라. 아니 뭐 현대 가면 다 후졌다고 하고 외국 회사 가면 다 좋다고 하냐? 이러시는 분 계시던데, 평이 좋았으면 지금도 쓰겠죠. 근데 평이 안 좋았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 제네시스 입체 계기판은 뭐냐면 눈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다른 상을 비춰지도록 편광을 제공하는 계기판이었어요. 입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실제로 입체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좀 불만이었던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에서도 좀 멋있지만 이 위쪽에 하나의 층을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그래픽이 떠오르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너 키가 차 안에 없어, 지금 키 가지고 나가네, 걔 붙잡아, 걔 가면은 너 이제 큰일 난다, 이러면서 경고해야 될 때 있잖아요. 스마트 키가 실내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탁 띄워서 보여줘요. 이게 LG 텔레비전이 이번에 CES에서 나왔던 그 투명 OLED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아니고요. 그렇게 비싼 걸 여기다 어떻게 넣어줘? 여기는 이 앞에다가 반쯤 반사되는 이런 반사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프로젝터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터 같은 디스플레이로 반사판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래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아주 똑똑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실제 입체를 잘 구현해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들 디자인도 이걸 한 팔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육각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핸들인데요. 보통 핸들을 3시, 9시 잡으라고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키나 그렇게 잡으라고 하죠. 3시, 9시 잡았을 때 위치가 아래쪽을 이렇게 파놔서 딱 중앙에 들어가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돌렸을 때 딱 적절한 꺾임, 팔목이 딱 중앙에 들어가는 그런 스포츠카의 세팅,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꼭 독일 사람들처럼 이렇게만 잡으란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도 잡잖아, 이렇게도 잡고.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300m. 이렇게 잡아도 만족스럽고, 이렇게 잡아도 만족스럽고, 이렇게 잡아도, 어떤 상황에서 잡아도 다 만족스러운 그런 팔각 핸들을 갖고 있어요. 드리프트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드리프트는 이런 식으로 핸들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몇 바퀴를 돌려놓은 상태인지도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주 스포티한 핸들이에요. 고속주행할 때 정말 그 진가를 드러내고요. 스포츠카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차가 스포츠카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이 차를 서킷에 가져가서 테스트해 본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스포티하다. 만약에 차를 보통 차와 스포츠 중에 어떤 곳에 가깝냐? 스포츠에 가까워요. 출력은 조금 약한데 그 출력만 제외한다면 서킷의 악동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원래 푸조라고 하면 예로부터 모터스포츠의 진심인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안정적이다. 딱 앉았을 때, 오, 나는 스포츠카에 앉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시트 포지션을 낮게 뽑아줬어요. 실제 낮은 것보다 더 낮게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요. 이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이 조절이 이게 수동이에요. 돌려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해도 이거 돌리고 있다 보면 잠이 깹니다. 그래서 졸음쉼터에서 자려고 했다가 아이씨 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물 시트잖아요. 불편한 거 없었어요? 통풍이 없는 건 아쉽지만 되게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어요. 몸을 잘 잡으니까 좋다. 진짜 잘 잡네. 양쪽으로 사이드 서포트도 잘 올라와 있고, 헤드레스트 위치도 뭐 괜찮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푹신하고. 그리고 정한 PD는 앉은 키가 큰데 헤드룸이 되게 높네요. 이 차는 유럽 전체에 팔아야 되는데 독일에도 팔아야 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큽니다. 이 차는 전기차니까 네덜란드에도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도 팔아야 돼요.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훨씬 큽니다. 정한 PD님하고 같이 지난번에 핀란드에 갔는데, 지금 정한 PD 키가 185인데 핀란드에 갔더니 너무 애기예요.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 그런 정도로 평균 신장이 큰 곳에다 팔아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뽑죠.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어떤가? 스포티지도 진짜 거의 다. 스포티지도 다 SUV인데 머리가 닿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거 그렇게까지 닿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기아에서 하는 얘기는 디자인이 중요해서 머리 공간을 희생했다. 여러 차 중에 하나 머리 공간이 커야지. 하나도 안 크고 다 작으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정한 PD가 탈차가 없다. 오죽하면은 지금 테슬라를 사셨겠어요. 세 번째, 승차감이 좋다. 승차감이 좋아요?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좋은 것 같아요. 생긴 걸로 놓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조그마한 소형차들 그게 떠오르니까 승차감 나쁠 것 같다. 모델 Y보다 모델 Y보다 승차감 좋다고요? 제 기준에. 아 그래요? 네 번째, 이 차는 생각보다 잘 달립니다. 이 차의 출력은 150마력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톡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좋다, 정숙하다, 잘 나간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차의 특징이 아니라 전기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차일수록 전동화를 시켜버리면 전동화 자체로 큰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S클래스를 전동화 시켰을 때 거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까? 원래 잘 나가고 원래 조용하고 원래 승차감 좋은데 거기서 전기차로 바꿔봤자 그게 뭐?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소형차는 얘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소형차는 뭔가 허술합니다. 그걸 참고 타는 거예요. 차가 안 나가? 아이 뭐 당연하지, 소형차인데. 밟으면 엔진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아이 경차인데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타는 게 소형차예요. 그런데 이 경차에다가 파워트레인을 전기로 바꿔버리면, 전기 파워트레인은 엔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음도 안 나, 진동도 없어요. 더불어서 소형차의 가장 불안한 요인이 안전성일 텐데, 이 충돌 안전을 전기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테두리를 열심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탄 승객이 어지간한 상황에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무게도 더 나가기 때문에 차 대 차 충돌에서도 조금 더 유리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 깔리기 때문에 우수한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가 부딪혔어도 전복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소형차일수록 전동화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너무나 크다. 반드시 전동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소형차를 전동화해야지 왜 이 사람들은 다 럭셔리카만 전동화했냐?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이 소형차는 전동화를 못했습니다. 5천만 원대 자동차, 6천만 원대 자동차들이나 전동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겠죠. 이 소형 자동차도 전동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기도 했고 적은 배터리로도 멀리 갈 수 있는 효율성도 많이 개선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차 E208 같은 경우는 208에 비해서 가격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승차감이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한 자동차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거 핸들 뒤에 놔두면 잘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핸들 뒤에 놔두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누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크루즈 컨트롤 작동도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도록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요건 네가 꼭 봐야 되는 정보야 라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입체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눈으로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강조를 할 때 입체로 떠올라 보이도록 만든 거죠. 아주 똑똑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는 지금 해보고 있는데 잘 되네요. 승차감 좋고요. 앞차랑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레이브이도 이 정도는 해줬어야지. 레이브이는 이게 왜 없어? 어댑티브 크루즈가 정말 전기차에서 중요한 가치인데 전기차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것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70kW 나와요. 얘는 되게 이상하다. 자기 충전 속도가 50이라고 했는데 더 나와요. 충전해보면 70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이 차는 250km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350km를 갑니다. 이게 대체 뭔가 굉장히 겸손한 자동차인가? 왜 그렇지?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자동차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자동차예요.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사실 이 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3배는 더 팔려야 되는 차, 그 이상 더 팔려야 되는 차입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좋은 점은 여기까지. 좋은 기억 좋았어. 이제부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가속 페달. 이 페달 자체의 형상이 나빠요. 가속 페달 밟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건지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디테일이어서 아마 이 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텐데, 푸조를 처음 타신 분들은 약간 페달이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이 뭔가 좀 달라. 브레이크는 더 다릅니다. 예전 쌍용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쌍용차 렉스턴이라든지 이런 차들을 타보면 브레이크가 뭐야, 이거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네, 그리고 바닥까지 닿네. 밟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상하죠? 이 푸조라는 회사도 그 문제점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엔지니어를 천대하는 거. 엔지니어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차를 만들 때 푸조가 엔지니어보다는 디자이너의 목소리가 더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이런 상태로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어떤 게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기 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핸들이 약간 쏠렸어요. 어떻게 왼쪽으로. 약간 얼라이먼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약간 너무 허당인데, 원래 조금 가운데 센터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이게 인터페이스는 좋아. 핸들 잡는 거나 버튼이나 이런 거 인터페이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차가 정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킹받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안 달려 있습니다. 애초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없는 만큼 깎아를 주든가 카플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툴을 쓰든가 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아쉬웠냐면 이 차는 약간 IT기가 조금씩 이상해요. 버튼은 되게 좋거든요. 버튼 좋다. 지금 봐도 만족스럽고, 여기 눌렀을 때 에어컨이 작동되는 건데, 에어컨 작동된다는 표시가 어디 뜨느냐, 여기 불 켜져 있는 거 말고는 여기 요만큼 뜹니다. 이게 요만큼 뜰 일이야?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요걸 눌러야 되는데, 요걸 누르고 나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픽이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옛날 물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PDA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터페이스, 그게 조금 아마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면 디스플레이도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러니까 이 차가 소형차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동하는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놓고 보면 그래도 납득이 됩니다. 운전하면서 그냥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딴 데 보면서 이렇게 탁 누를 수 있는 정도의 버튼의 크기, 그리고 각각의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아닌 외부 버튼으로 굳이 빼놓은 거. 사실 이 디스플레이 이만하게 하고 여기다가 그래픽으로 이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가격이 증가됐겠죠. 얼마나 증가됐을까? 10만원? 한 5만원? 하여간 뭐 그렇게까지 큰 가격 인상은 아니었을 텐데, 조금의 가격이 증가되는 걸 막고자 이렇게 별도의 버튼을 빼놨어요. 저렴한 자동차로 만들어야 되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기능적으로 볼 게 이 정도네. 전자장비가 거의 없는 수준. 무선 충전 패드도 이런 식으로 전화기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딱 돼요. 자동차의 무선 충전 패드는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쉬운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잘 안 되고, 공간은 또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게 무선 충전 패드로 썩 좋은 그런 장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플레이는 지금 무선 카플레이는 안 되고요, 유선 카플레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IT라든지 이런 발전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못할 건 아니겠지. 하려면 하겠지. 하려면 할 텐데 뭔가 조금씩 늦다. 이게 뭐 S클래스야? 아니잖아. 이거 208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음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카플레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디오는 정말 후진 오디오는 아니거든요. 뭔가 괜찮은데 밸런스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울려요. 그래서 베이스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고, 베이스를 낮추고 보면은 이퀄라이저를 좀만 만지면 자기한테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디오 자체가 정말 형편없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베이스가 울려. 부르는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타이어 소리가 되게 크네요. 저속에서 이 정도면 고속에서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엄청 많이 무슨 넣어요.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타이어가 뭡니까 이게? 미쉐린 그 프라이머신데 미쉐린이라고 하면 그냥 다 고급 타이어 이런 인식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쉐린은 프랑스에 있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생각해보면 프랑스에는 택시 없어? 트럭 없어? 다 미쉐린을 껴야 돼요. 그래서 저렴이 타이어가 있는데 그 정도 저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가는 아닌 중저가 타이어가 프라이머시예요. 그래서 프라이머시 정도 되면은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타이어다. 한국 타이어가 좋다는 얘기를 하면 어디 한국의 조그만한 타이어 회사가 어디 대미쉐린하고 대등하다고 해?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나요. 그게 그럴 일인가? 한국 타이어도 저렴한 타이어 있고 미쉐린도 저렴한 타이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세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기술이라는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넘볼 수가 없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 회사 벤츠, BMW, 아우디 이런 회사의 기술력을 어떻게 감히 현대차가 넘봐. 넘사벽이었죠.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고, 심지어는 10몇 년 전에 벤츠 연구소를 갔을 때 벤츠 직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부터 벤츠 직원이었어요. 배를 이어서 벤츠 직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 벤츠에 대한 기술력을 그 벤츠의 직원이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새 나가질 않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생 직장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평생 직장에 50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 10년도 근무 채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벤츠 직원이나 BMW 직원도 10년밖에 근무 안 해요. 결국 한 몇 년 하다가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 보세요. 피터 슈라이어 아우디에 있다 왔잖아. 알버트 비어만 BMW에 있던 엔지니어가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지금 포르쉐 엔지니어 만프레드 하러도 애플로 갔다가 현대차로 온 거예요. 아무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겠어요? 포르쉐에서 했던 그 기술을 현대차에 접목할 거 아니야. 그거 안 할 거면 왜 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특정 기술을 혼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다 오면 그 기술도 같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술 유출이라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결국엔 돌고 도는 겁니다. 기술이. 정말 훌륭한 미쉐린이지만 그 미쉐린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나라에서 뽑는 거예요. 한국 타이어가 그 기술을 안 갖고 있겠어요? 포르쉐, BMW, 벤츠에 한국 타이어 다 들어갑니다. 1억짜리 차 팔면서 거기다 타이어 10만원, 20만원 아끼겠다고 한국 타이어를 낀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 타이어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훌륭하다 라고 생각해서 한국 타이어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업이 월등하다, 어떤 기업이 열등하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한국 타이어는 이런 방향으로 갔구나, 미쉐린은 저런 방향으로 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에 맞는 타이어를 잘 골라서 장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의 타이어는 그럼 어떤 게 껴져 있느냐? 이 차는 전기차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정숙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에 끼워진 타이어는 그냥 일반적인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도 아니고 정숙한 타이어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달려보면 엔진 자동차가 아닌데도 마치 엔진 자동차가 움직일 때처럼의 소음이 느껴져요. 물론 208의 일반적인 차보단 조용하지. 근데 타이어가 이게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미쉐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냐 이럴 수 있겠구나. 미쉐린도 끝판으로 가면 당연히 미쉐린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거기다가 쏟아붓는 R&D 비용도 있고 제일 비싼 타이어는 당연히 좋겠죠. 일단 주행하는 속도를 보면 많이 달라요. 프랑스만 가보셔도 여기서 이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요거의 2배 속도로 가요. 독일로 가면 3배 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더 좋은 타이어라고 느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옳지 않다. 보너링 느낌, 좋아요. 과속방지턱 느낌, 잠깐만, 점프대였나? 왠지 점프대를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어쨌든 우리가 핸들링이 좋다, 코너링이 좋다 이런 얘기는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스피디움에서 이 차를 무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스 전체를 풀가속으로 돈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도 버틸 정도로 코너링 성능이 좋다. 그리고 그 정도로 가속 능력은 별로다. 이 정도 차면 그 정도면 됐죠. 그 이상의 가속 능력이 필요한가?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가 너무나 성능이 뛰어난 차만 내놓고 있는데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뛰어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서라운드 뷰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속으신 거예요. 후방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이렇게 360도까지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바퀴가 뒤로 가면 이게 여기쯤 왔겠네 라면서 계속 칠해주기도 하고, 이 후방 카메라도 있고 해서 꽤 괜찮은 그런 뷰를 보여줍니다. 기본 뷰, 180뷰, 줌 뷰, 오토 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 오토뷰? 오토뷰 아니고 오토 모드예요. 김기태 PD 잘 있나 모르겠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그린 컬러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주는 거, 요거 예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깔이 설정 가능합니다. 지금 색깔이 8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꿀 일이 사실상 없는데, 제가 자동차 회사에 바란다면 이게 알아서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기분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줘야지,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들어와서 바꾸는 정도의 적극적 사용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동으로 좀 바뀌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형광색으로 이 검정색 사이에 스티치를 넣어주는 거, 이것도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쭉쭉쭉 맞췄잖아요. 이런 것들 멋지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런 소형차는 수납 공간이 너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했고요. 음료수 이렇게 갖고 다니네. 이렇게 컵홀더 2개 있고요. 컵홀더 2개 중에 하나는 또 깊어요. 그래서 큰 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컵홀더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 이 정도. 수납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그렇지만 좀 깊어서 요만한 텀블러가 여기다도 넣을 수 있어요. 쏙 들어가요. 생수병이나 1.5리터, 2리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넣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게 뭐지? 뭐가 뭐 많아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뭐가 계속 나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쓰레기통처럼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뚫려 있는 공간이 낫지 않나. 안 그러면 계속 쌓이니까 버려지지가 않아요. 정리가 안 돼요, 이 안에서. 글로브박스 괜찮죠? 테슬라는 진짜 뭐 넣을 수도 없는 테슬라 하이랜드는 왜 이렇게 작게 뽑았을까요? 그 높이가 너무 얕아서 이게 손이 다 안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얕게 뽑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 안의 공간은 소형차 치고는 넉넉한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이 그러는데 남의 차가 되는 순간 예뻐 보인다. 그러게. 그래서 그런가? 왠지 예뻐 보이는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예쁜 거를 이걸 팔아도 되는 건가? 그냥 묵혀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을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왜냐면 이거 중고로 팔아봤자 2,200만 원 정도 받아요. 특별히 감가가 심한 자동차야. 푸조라는 자동차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샀으면 그냥 평생 끌어안고 살겠다,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그동안 굉장히 좋은 기억을 줬던,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았던 자동차였습니다. 저희가 무려 28,000km를 탔는데 잔고장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고장은 뭐였냐면 충전구가 물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무상으로 수리가 되긴 했는데, 아마도 이거 전에 있던 우리 사무실 앞에 충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만 이걸 빼려고 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강한 힘으로 해서 망가뜨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뭐 확신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 차는 전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ICCU 문제 같은 거 당연히 없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인 차야. 전기차를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판매 대수를 봐도 어마어마해요. 이 208 같은 경우는 유럽의 모든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완성도 높은 자동차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완성도가 높다는 거지 그만큼 럭셔리하다는 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충전 시간 같은 게 그렇게까지 빠르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가속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뭐 온갖 것들을 한다거나 HUD가 있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별다른 기능 없이 무난하게 그냥 자동차라는 게 이런 거지 뭐 라는 느낌으로,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기름으로 달리던 자동차를 그냥 기름 대신에 전기 파워트레인 넣어주면 그게 전기차지 라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 전기차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려야 될 그냥 당연한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낸 자동차가 바로 푸조 E208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E208 이 정도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로 떠나보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우 아쉬워라.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이제 EV3 오잖아요. 네, EV3로 그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많은 차들이 나온다고 해요. 아이오닉 7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펠리세이드도 신형 나온다고 하고, 포르쉐 마칸 992.2. 와, 정말 자동차라는 거는 끊임없이 나오니까 어떤 차를 사도 이 차가 영원하지 않고 그 차에 대해서 마치 종교처럼 막 파고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자신을 동질화해서, 그래서 자기 차를 비난한다거나 자기 차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걸 못 참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정말 애정하는 물건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이 자동차라는 건 언젠간 떠나보내야 되는 물건이고 공산품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뒤로 보내버려야 되는 그런 물건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애정을 갖되 내가 상전으로 모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야 되겠다 진짜로.